자, 이제 단원을 새로 시작해서요.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게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이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은 평균값의 비교예요. 평균값 비교. 자,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이 있을 때, 이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추출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집단의 데이터가 전부 1, 3, 7, 8, 4, 2, 5, 뭐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있었어요. 6, 3. 근데 우연하게 이 표본 집단 안에 지 혼자 1000짜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때 뽑았을 때 이 표본의 평균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았을 때 표본의 평균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 1000짜리가 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가설 검정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우연히 뽑았을 때 이 평균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신뢰 수준이라고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모집단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번 뽑았을 때 평균이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표본들, 표본 A, B, C, D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해요.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산점도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상관 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상관 분석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변수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체킹하는 거죠. 얘네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체킹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있다 없다만 갖다가는 뭔가 결과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상관 분석 자체가 어떤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후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데 회귀 분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레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귀 분석을 구성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회귀 분석에 쓰이는 변수 간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예요. 이게 있으면은 이제 그 공분산성이 공분산이 있다라고 해서 회귀 분석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이걸 가리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관 분석에서 뭐 상관계수 구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 회귀 분석할 때 여기서 썼었던 코드 1도 안 써요. 왜냐면은 회귀 분석하면서 땅 돌리면은 걔가 내부적으로 이거 다 해주거든. 그래서 상관 분석 자체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이걸 중간에 한 템포 쉬고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끊었어야 돼요. 이걸 시작한 이상 이 이후까지 다이렉트로 가야 돼. 그래서 최소한 회귀 분석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중간 정리하는 그런 게 나올 텐데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학위 논문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분야예요. 사실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면서 비지도 학습, 특히 군집 분석 쪽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학위 논문들은 이 회계 분석으로 많이 쓰여졌었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아카데믹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관 분석이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에 공분산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요. 두 개의 확률 변수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x의 편차와 y 편차. 편차라고 하는 거는 실 데이터 빼기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평균값보다 값이 7데이터가 크면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평균값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게 편차예요. x1 7데이터 빼기 평균은 보통 위에 바 걸어요. 이렇게 x의 평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y1 빼기 y의 평균. 변수들이 되게 다글다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시그마 총합을 자유도로 나눠요. 이걸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데 뭐 수식 같은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넘파이에서 COV라는 함수 때리면 알아서 구해주거든요. 해석이 중요해요. 플러스면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 즉 정비례한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변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 감소.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공분산이 0이면 두 변수가 서로 독립. 두 변수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공분산의 결과값이 클수록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의 단위에 따라서 공분산 크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그 다음에 1000하고 3000이 있을 때 공분산의 결과값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공분산 자체만으로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분산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정비례하면서 영향을 주느냐, 반비례하면서 영향을 주느냐는 알아낼 수 있지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 공분산 값을 좀 정교화시킨 게 상관계수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공분산에서 발전된 개념이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자,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 선형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여부를 추론하는 가설검정 방법이에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사용해요. 이것도 일종의 가설검정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다. 같지 않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간에 서로 관계하는 정도를 정량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분산 값은 진짜 값이 한도 끝도 없이 커져요. 이거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정량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된 공분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일 변수의 퍼진 정도는 분산으로 확인하지만 두 개 변수 간에 얼마만큼 퍼졌느냐는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중에 상관계수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0에서 1이 아니라 공분산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범위로 표준화시킨 값이에요. 1에 가까울수록 겁나 관련이 있다. 양수면 정비례, 음수면 반비례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판단하는 범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0이면은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 0.3 이하, 절대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0.3 이하면은 거의 상관이 없다. 0.3보단 크고 0.7보다 작거나 같으면 얼추 상관이 있다. 0.7보다 크면 겁나 상관이 있다.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상관분석의 가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필요 없겠네요. 자, 상관분석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선형성이에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선형으로 분포돼야 돼요. 곡선 형태로 분포할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되게 낮거나 0의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 그 상관 정도를 알아내는 게 거의 힘들고요. 이 경우에 비선형 분석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상관 분석을 제가 왜 한다 그랬죠? 나중에 회계 분석에서 써먹으려고 한다 그랬죠. 밑에다 조금만 더 적읍시다. 선형성이 충족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분석 단계, 회귀 분석에서 분석 단계가 1차 함수로 표현돼요. 근데 비선형일 경우 이후 진행되는 분석 단계는 2차 이상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정이 더 어렵겠지.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 3차 함수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함수가 2차, 3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회계 분석은, 상관 분석은 선형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항 회귀 분석 등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후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안 가고요. 물론 머신러닝으로 다항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고 변수 변환, 로그라든지 제곱이라든지 그 밖에 표준화 등을 적용하여 선형으로 변형한 후 사용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x하고 y가 등분산성을 갖춰야 돼요. 등분산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문자로 써졌네. x, y.
자,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되게 낮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점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애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당연히 상관계수가 작게 나와요. 얘네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수록 좋은 거야. 등분산성을 충족하려면 정규분포로 충족해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선형성 같은 경우는 선형성은 산점도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전에 산점도 그래프 봐서 선형인지 아닌지 보통 확인해보고 선형이 아닌 것 같으면 로그 변환 같은 거 시도해서 변수 때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성 충족하는지 봐야 되니까 먼저 정규성 충족부터 확인하고 정규성 충족되면은 등분산성 맞추고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상관계수라는 값을 뽑아내는데요. 첫 번째는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가장 대표적인 값이고요. 얘가 얼만큼 선형적이냐 이걸 측정하는 값이에요. 공분산 값을 두 변수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이것도 뭐 수식 기억 안 해도 돼요. 함수 하나 때리면 나와요. 자,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요. 연속형 변수 그리고 정규성이 가정된 변수에서 대부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연속형 대 연속형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피어만 상관계수인데요. 서열 척도인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써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순위를 기준으로 상관관계 측정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형과 순서형 내지는 순서형 대 순서형 뭐 이런 식으로요. 산점도 그래프는 이미 우리 봐서 알죠? 상관계수 정도를 좌표 평면 위의 점들로 시각화한 거고요.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축과 세로축의 데이터 포인터. 포인터들이 오밀조밀 뭉쳐 있으면 관련성 정도 높고 흩어져 있으면 관련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산점도 그래프의 의미가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마커들의 배열이 직선에 가까운 경우 상관관계가 높다고 봐요. 직선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대충 요 정도 얼추 봤을 때 직선을 따르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얘네들도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R을 이제 상관계수라고 했을 때 완전히 직선이면은 상관계수 1. 정비례하면은 양의 상관, 반비례하면은 음의 상관, 음수값이죠. 그럼 이렇게 대충 퍼지는데 얼추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러면 상관계수가 대충 한 요 정도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정의 관계, 역의 관계, 정비례, 반비례고요. 선형 관계, 직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요런, 맨 끝에 있는 이런 거는 비선형 관계. 뭐, 이 용어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추세선. 알죠? 이 점들에 대해서 직선의 관계를 그렸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 추세선의 기울기, 한 변수의 증감에 따른 다른 변수의 증감. 그래서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나와요. 근데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연관된 정도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인데 사실상 기울기랑 상관계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험 예제 이외에 상관 분석하고 관련된 캐글 예제 몇 개 찾아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각자 트라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분산 분석 쪽의 리드미에도
여기 가설 검정하고 관련된 캐글 예제들 몇 개 찾아놨어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수업 예제로 다뤄보려고 이제 찾아놓은 애들인데 결국은 다른 예제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뭐 더 다루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부터 진행해 볼게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측정한다 그랬죠? 연속형 데이터에서 사용하고요. 두 변수가 서로 선형적인 경우에 유용하다. 두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상치가 적은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즉, 그 등분산성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선형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선형 상관관계,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준비 작업. 패키지 참조할게요. 자, 경고 없앴고요. sys, numpy, 시본, 파이플로 가져왔고 데이터 불러올 거니까 read 엑셀. sci py.state 안에 pearson 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쓰시면 돼요. 일단은 공분산 값부터 확인할 건데 공분산 같은 경우는 numpy로 해결이 돼요. 자, 그래프 초기화 코드 들어갔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언어 영역 점수와 수리 영역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건데 이제부터는 상관관계까지 고려하면은 정규 분포 따르는 데이터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서 그냥 이제부터는 진짜 이렇게 전제를 걸고 갈게요. 데이터는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자,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언어 영역하고 수리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자, 잠깐만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네,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옵시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일단은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상관 정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시본이 갖고 있는 스캐터 플롯 함수를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plt.figure 라고 걸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뻗었는데? 됐다. 놀래라. 자,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를 표시를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슈 파라미터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추세선은 자동으로 안 나와요. 한편 레그 플롯은 추세선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휴 파라미터는 쓸 수 없어요. 함수 차이. 자, 스캐터 플롯은 파라미터 사용 가능, 추세선 불가. 그 다음에 레그 플롯은 휴 파라미터 사용 불가, 추세선 자동 표시됨. 하나 더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LM 플롯. 휴 파라미터 사용 가능하고 추세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LM 플롯이라고 함수 적용해 보면은 요거만 놓고는 똑같겠죠. 근데 얘는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그냥은 안 먹어서 이 피규어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사이즈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얘는 객체 리턴 받고 G.Pig.set fig width 여기 위에 사이즈 얼마 줬죠? 기본값으로 15 G.Pig.set fig height 6. 마지막으로 G.Pig.set dpi는 200. 이런 식으로 사이즈 관련된 옵션을 직접 잡아줬어야 돼요. 안 먹어서.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plt.figure로 사용을 안 해요. 여기 위에 따로 출력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plt.figure 초기화 안함 그리고 사이즈 수동 설정. 기능은 제일 많은데 그만큼 쓰기도 제일 까탈스러운 애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수를 이제 집단별로 구별해서 추세선까지 진짜 다 뿌릴 일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스캐터 플롯이나 레그 플롯 선에서 끝나요. 자, 어쨌건 이 데이터는 대충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분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공분산은 상관관계의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향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변수의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까 절대적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냥 양수면 정비례, 음수면 반비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자, 오리진에 대해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얘를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값 아니면 요 값을 쓰는 거예요. 이 차원 배열이 리턴 되는데 이 중에서 공분산 값은 0행 1열 혹은 1행 0열에 갑시다. 보통 이제 C의 0번째 행의 1번째 열. 포맷이 아니구나. 이렇게요. 근데 이 값은 잘 안 쓴다 그랬죠? 공분사는 이렇게 한번 기웃거려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이제 이 공분산을 체계화시킨, 정형화시킨 상관 분석이라는 걸로 넘어가 봅시다.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관계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알아내면 됩니다. 상관계수를 알아내는 방법이요. 넘파이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상관 분석도 가설 검정이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얻어낸 상관계수에 대한 p-value 값을 알지를 못해요. 넘파이로 뽑아내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안 돼. 자, numpy.corr coef 함수 요거 호출하시면 두 변수에 대해서 상관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대각선으로 요거 취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관계를 비교할 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여기도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렇게 해서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는 당연히 1이지. 수리와 수리 간의 관계는 당연히 1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언어와 수리의 관계, 수리와 언어의 관계 요건데 언어와 수리나 수리나 언어나 결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값이 똑같은 거야. 대진표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상관행렬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상관계수를 얻기 위해서 0,1 혹은 1,0번째 값을 뽑으시면 됩니다. 위랑 똑같이 출력할까요? 이걸로 봐서는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간에는 겁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p-value가 0.05보다 커버리면 어떡해. 혹은 그래서 p-value가 잘못돼서 검증을 채택할 수 없으면 어떡해.
자, 그럼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피어슨 R이라는 함수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은 통계량과 그 다음에 p-value 값을 줍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R로 표기해요. 그냥 결과만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테이티스틱, 이게 통계량, 그 다음에 p-valu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스테이티스틱을 R이라는 변수에 담고 p-value를 P에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썼던 코드의 맞춤이 SP야. 여기서 변수 이름만 그냥 아까 R로 바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출력 문구를 만들어 볼까요? 자, 스테이티스틱 S, p-value 1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할지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p-value가 0.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되죠. 자, 0.024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한대요. 자, 상관계수가 0.821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했다라는 게 이게 상관이 있다는 얘기겠어?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어? 지금 여기서 p-value라는 값은 이 값을 내가 믿어도 되는가요? 자, 아까 믿음이 다시 봅시다. 아까 여기 상관분석의 가정에 대해서 적었어요. 자, 상관분석의 귀무가설은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귀무가설은 뭐가 없는 애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주제가 상관관계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야.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겠죠. 그럼 여기서 대립가설 채택해라라고 나왔으니까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점수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0.821이니까 겁나 밀접한 거지. 대체로 언어 영역 잘하는 애들은 수리 영역도 잘해. 그래서 p-value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 기약하고 대립가설 채택. 그러므로 언어 영역 점수와 수리 영역 점수는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해가지고 바로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가지고요, CORR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메소드에 피어슨이라고 주면은 바로 이렇게 상관분석 나옵니다.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p-value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피어슨 R, SCI 패키지에 피어슨 R 함수로 상관계수와 p-value를 먼저 확인하고 대립가설 채택이 확정되면 시각화를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뽑아내면은 요거는 시각화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죠? 자, plt.figure. 제 컴퓨터가 지금 상당히 버벅버벅 뜨네요. 피그 사이즈는 뭐 5,3. 자, 시본점 히트맵이라고 하는 애한테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상관응열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onNot. 요 파라미터가 실제 요 수치 값을 화면에 보여줄지예요. C맵은 이제 색상. Vmin과 Vmax는 컬러 차트 영역을 -1에서 +1 사이. 왜냐면 상관계수 범위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라인 위드스 표현해서 넓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관계수가 그래프로 나오죠. 밑에가 왜 안 나오지? 버전 이슈예요? 네. 처음 봤어 나 이거. 오케이. 그럼 이건 이따가 제가 다시 깔아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 계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훑어봤어요. 밑에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데이터셋 갖다가 같은 예제 다시 한번 돌려본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밑에 거 좀 이따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상관계수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 숫자 값이 큰지 작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크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단원이에요. 자, 피어슨 상관분석 이제 이어지는 예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MT카라고 해서 R 패키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예요. 아마 비슷한 데이터가 파이썬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32종의 11개 속성을 이제 조사한 데이터래요. 각각의 종류는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부터 가져와 볼게요. 변수 이름은 오리진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폴더 이름은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자동차 기종 이름을 인덱스로 걸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MPG, 요게 이제 연료 효율성, 그 다음에 실린더 수. 이거는 실린더 개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연속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서열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엔진 형태, 이거는 명목형 변수고, 그 변속기 형태, 자동인지 수동, 그리고 기어수, 이것도 일종의 서열축도 내지는 명목형이겠죠. 그리고 기화기 개수. 이런 것들은 피어슨 상관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고요. 나머지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실린더 수에 따른 연비에 대한 그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해당에 대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plt.figure 피그 사이즈는 10에 4 정도로 세팅하고 DPI 200 정도 잡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산점도가 나오죠. 아랫방향으로 좀 작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실린더 수 자체가 명목형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죠. 변수를 좀 바꿔볼까요? 뭐 잡을까? 연료 효율성. 배기량으로 잡을까요? 배기량에 따른 연료 효율. 배기량에 따른 연비. 그러면은 여기 x가 실린더 수가 아니라 배기량을 의미하는 DISP 변수가 돼야겠죠. 자, DISP 변수로 바꾸고 다시 실행. 자, 딱 보니까 이제 설정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배기량이 많을수록 연료 효율은 점점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배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상관성이 있는지 상관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피어슨 아래다가 오리진의 DISP 그리고 오리진의 MPG 이걸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출력하면은 좀 알아보기 복잡하니까 여기처럼 이제 출력 결과 형식 문자를 만들어서 다시 적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0.84 정도 나오고 이제 p-밸류는 0.05보다 확실히 작으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했대요. 꽤 강한 상관성이 있겠죠. 배기량과 연비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가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얘도 P가 0.05 미만, 0.05 이하. 이제 분석 결과를 시각화를 해보자고요. PLT.피규어 피그 사이즈는 5,3 정도 잡고 DPI 200. 자, 필요한 것만 추려볼게요. 필터 함수 써도 되고 그 표현식 써도 되죠. 오리진에서 DISP랑 MPG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관행렬 구해서 이 상관행렬을 히트맵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하면 되고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좀 안 이쁜가? 그나마 얘가 좀 낫네. 여기서 실린더 수는 실린더 개수요? 이거는 연속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동차의 실린더 개수가 막 10개도 있고 12개도 있고 그렇지 않거든. 몇 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목형 내지는 서열 척도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스피어만은 피어슨으로 해도 돼요? 피어슨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서열척도 내지는 명목형이 있으면은 그 피어슨보다는 바꿔 말했다. 스피어만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피어슨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좀 더 적당해요. 결과가 나오긴 해. 자, 32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여기서는 배기량에 따른 연비를 조사한 결과 배기량과 연비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니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값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자,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드 다 올라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상관 분석은 내일 마저 하고요. 회귀 분석을 이어서 들어갈지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좀 미션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여튼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